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허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이란 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은, 지난 12월 마지막 강좌가 부의 제국 1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 달 만에 부의 제국 2를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기원전부터 이 동과 서는 신라 같은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가 완전히 이렇게 분립되어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같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과 서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때 당시가 이 동양인은 한나라고, 그리고 이 서방인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문물이 약간이긴 하지만은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육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도 이러한 실크로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실크로드는 이제 한 5세기, 7세기, 8세기쯤 들어오면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남방에 있는 문화들이 바로 이렇게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문물들은 대개 향로와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바로 설탕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호식품들이, 물론 기호식품만은 아니겠지만은 주로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런 기호식품들이 페르시아만이나 홍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좀 변함없이 이런 좀 동과 서의 문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주로 바로 이런 후추나 또는 이 향신료들입니다. 향로, 향신료 지금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향로, 향신료가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유럽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향로, 향신료는 이렇게 이제 맛깔을 내는 거죠. 조미료는 이제 맛을 돋구는 거라면, 이것은 향미를 돋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고기에는 후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필수적인 그런 품목이었는데, 이런 향로, 향신료뿐 아니라 설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탕도. 물론 이제 기원전 한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인도까지 진출하게 되죠. 자, 인도에서 비로소 사탕수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벌꿀을 통해서만이 이런 단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바로 그 후로 이렇게 좀 사탕수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말씀드렸던 이 페르시아만이나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좀 물물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바로 이 제국의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쥐중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몽골 제국이 몰락하게 되고, 그 몽골 제국을 이어서 이 지중해를 제패했던 그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게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여기에서 동서교류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왔던 그런 향로, 향신료, 이런 설탕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떤 모든 교류품들이 전부 다 끊겨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값비싸게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갔던 것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에서는 향로, 향신료가 취급이 되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공급돼서 베네치아가 아주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베네치아는 베네치 공국입니다만 조그만 나라인데 베네치아의 1년 예산 이상 맞먹는 그런 그 좀 지금으로 하면 GDP죠. 그러니까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 인해서 이 동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은 소로마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동로마 이렇게 이제 약 5세기경에 이렇게 이제 분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로마는 바로 그 5세기경에 멸망을 해버렸고 여기에 1000년 이상 더 끌었던 것이 동로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453년에 이 메흐메드 1세,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1세에 의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지중해를 장악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향신료나 향료가 유럽으로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바로 이런 그 설탕이나 또 아까 향료,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다가 이런 관심이 높은 그런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 스페인이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타 마리오를 중심한 세 척의 배가 바로 이 서쪽 항해를 통해서 간 것이 바로 아메리카 발견이었다. 이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이제는 다시 말씀대로 이 대항해 시대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개척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대항해 시대 가장 이제 그 중요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설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이 서쪽으로 가면 그 서쪽에서는 향료, 향신료가 를 기대하고 갔었지만은 그런 그 결과는 얻지 못했고 그냥 하나의 신대륙만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이제 그 2차에 다시 그 발견했던 당시는 콜럼버스는 뭐 인도 대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콜럼버스가 그 갔던 그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지금도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인도 제도에 갈 때 두 번째 이 콜럼버스는 이 사탕수수 묘목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란 것은 열대 지방에서 뭐냐면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장 그곳이 이제 습도도 많고 적당해서 아마 콜럼버스는 사탕수수 묘목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탕수수에 의해서 사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사탕수수가 비록 우리가 좀 옥수처럼 생겼지만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고 재배하기에는 뭐 열대지방이 좋지만은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그 노동력에 의해서 이런 사탕수가 이제 재배되고 수확이 되어지면 이것을 절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냐면 분쇄를 해서 이렇게 분쇄를 해서 줍을 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탕의 그런 그 물질이 나오는 거겠죠. 이것을 다시 열을 가하게 되죠.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바로 이런 그 열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고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온심 분리기에 놓고 돌리면은 이런 알갱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1차, 2차 다시 정제를 하게 되면 하얀 설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흔히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 설탕이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홍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홍차와 설탕이 없으면 안 될 그러한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늘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홍차를 즐겨 마시면서 여기에 설탕을 감매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맛있게 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설탕을 우리 입을 돋굴 때까지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배후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설탕을 즐기는 그 배후에는 그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이 좀 결정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탕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의 겐지스 지방까지 이제 진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탕수수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한 귀한 식품이 바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 그리고 유럽으로 흘러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를 중심한 이 자바섬을 중심해서 이렇게 그 사탕수수가 재배됐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라비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때로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페르시만, 호르주무르 이런 걸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실크로드하고 해상 실크로드로 들어갔던 이런 문물들이 결국 이 오스만 트르크에 의해서 이 지중해가 봉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콜럼버스는 이제 그 지구가 들군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간다는 것은 그냥 뭐 풍선 타고 그냥 이렇게 노젓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대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선단을 꾸미고 가야 되고, 또 며칠 걸지도 모르니까 그 선단을 꾸미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콜럼버스는 바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협조를 받아서 산타 마리아하고 그리고 두 척의 배를 이끌고 결국에 대상을 횡단해서 바로 신대륙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금은보화도 없었고 또 그런 향로 향신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빈손으로 돌아온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는 사탕수수 묘목을 가져가서 바로 이 서인도 제도에다 그 사탕수수를 심게 됩니다. 이때부터 결국 유럽에는 풍요로운 설탕이 흘러 들어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묘목이 사탕수수 묘목이 들어가서 바로 여기 서인도 제도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 여기가 큐바입니다. 여기가 카리브 해고.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이 서인도 제도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가 바하마 군도라고 합니다. 이 바하마 군도를 발견한 거죠. 콜럼버스는. 자, 그래도 이 바하마 군도를 중심해서 사탕수수가 재배가 되게 됐다. 그런데 이 바하마 군도를 중심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바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여왕의 협조를 받은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페인이 이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 되죠. 그런데 이 신대륙을 이제 또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덴마크, 덴마크죠.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주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신대륙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고 하는데 아르마다 함대입니다. 이거 원래 이름은 아르마다인데 이게 워낙 뭐냐면 좀 강한 그런 해군력이기 때문에 무적 함대라 그랬어요. 이 무적 함대가 결국 이 대항해 시대에
예, 그러면 이 바다를 주름 잡고 있었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하는 인도양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스페인은 대장으로 진출해서 신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발주자로서 이제 서서히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시 대항으로 진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가 어떤 그 좀 해군력도 좀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함대였습니다. 그 함대가 바로 이 여기가 좀 희미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영국인데, 그 영국에 이 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칼라에서 해전이 붙어요. 영국 함대하고.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무참하게 여기서 침몰당하죠. 그래서 이 시대부터 결국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결국 그 영향권을 이제 영국으로 넘겨주고, 영국이 이 대항해 시대의 해상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바하마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인도 제도를 지배했던 스페인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페인은 은광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은을 통해서 결국 이제 부의 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이런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이 서인도 제도를 중심하고 또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개척을 해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 IT, 그리고 프랑스는 자메이카, 또는 그 네덜란드는 스리랑, 이렇게 각각 그 식민지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영국이 그 해상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나라들을 또 점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영국은 어떠냐면 이 카리브해 지역,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의 바하마 군도, 이런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자메이카, 이것이 이제 부에토르코스인가? 이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그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프랑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 북미 쪽에 서로 대륙을 이제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쟁탈전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어떤 거는 이제 영국이 주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이런 그 바베이도스입니다. 자메이카 이 바베이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탕을 만드는 블렌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블렌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기호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을 그런 농장을 말하죠. 그런 농장을.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베이도스고 또 이것이 자메이카입니다. 이 두 섬에서 바로 이 블렌테이션을 만들어서 영국에서는 그 설탕을 생산해요. 그 설탕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부를 창출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그 키가 크기 때문에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스페인이 뭐 남미를 이제 개척하면서 결국 그 남미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이 유럽의 그 병균에 의해서 그냥 몰살하다시피 그렇게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노동력을 어디서 이제 데려와야 되냐?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뭐냐면 이제 수송해 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좀 노예로 유럽으로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금 소수로. 근데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좀 아메리카로 건너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탕수수 재배, 목화 재배, 담배, 이런 그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100만에서 뭐 한 1200만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이게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예. 이렇게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자유가 구속됐으니까.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좀 몇 개월씩 걸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과정 속에는 짐짝처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냐면 자유스럽게 두면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철저하게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적어도 신대륙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한 30%가 이렇게 이제 사망하는 그런 아주 좀 동물보다 더한 마침 이거 짐짝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다. 자, 이런 노예들이 결국에 이 유럽의 불을 창조해내는 그런 설탕을 얻기 위해서 사탕수수 재배에 투입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들이 지금 이런 좀 노동력을 통해서 이 사탕수수를 이제 뭐냐면 수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수확을 해서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걷어들인 것을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분쇄하죠. 분쇄하고 줍을 짜고, 그리고 그 줍을 짠 것을 다시 열을 가해서 웅축시키고, 이런 게 하나의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늘처럼 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따로 있고 수확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제 분쇄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력은 없으니까 풍차로 동력을 통해서 이제 분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 사탕수수를 이제 걷어들이는 수확하는데 투입이 되고 밤에는 이렇게 좀 줍을 짜고 그래서 설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노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24시간 다 풀가동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취급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요 이제 사진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좀 분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확된 사탕수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이제 분쇄기에서 분쇄가 돼 가는 과정인데 이건 야간에도 이런 작업을 하니까 아침부터 야간까지 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잠이 쏟아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만 집어넣는 것에 잘못하면 자기 손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손 따라가면 그때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이 칼을 차 있다가 손이 딱 들어가면 잘라버리죠. 뭐 몸통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비참한 노동력에 의해서 그의 설탕에 대한 그 부는 바로 유럽에서 불을 낳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삼각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 카리포해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되는 그 사탕수수는 저 아프리카의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설탕은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뭐냐면 다시 이제 면직물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그 기호식품들 이런 것들이 또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은 유럽 사람이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뭐냐면 그런 그 귀족들 또는 그 지배계층이 그런 자기의 동족을 잡아다가 이런 물품들하고 교환하는 거죠. 물물교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유럽 사람에 의해서 이 미대륙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에 의해서 뭐냐면 사냥이 돼 가지고 바로 이 아프리카로 끌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무역을 통해서 결국 흑인들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이 결국 유럽에 불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은 좀 내 상황이 다르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럽으로 이 설탕의 부는 이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베이도스나 자메이카 등 이런 데서 이제 플랜테이션에서 설탕 플랜테이션 중심으로 해서 생산되는 설탕들은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 불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탕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경제가 아주 활랑을 이루죠. 자, 예를 들면 럼 제조업, 럼이란 게 뭐냐면 옥수수, 설탕 수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술입니다. 술이죠. 이런 그 술 제조업자 또는 그 조선업자, 그러니까 노예들을 실려가기고 또 이제 물건을 실려오기 위해서는 뭐는 이 선박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업자, 또 무기상, 또는 그 제당업자, 노예 상인, 사탕수수 농장주, 설탕 판매업자. 그러니까 이게 대항해 시대가 됐으니까 선단을 꾸미고 가는데 위험도가 있어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가 생겨야 되죠. 보험사가. 그 보험사들을 중심해서 이제 이렇게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의 새로운 변화가 이 설탕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의 축적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바커리스, 또 로이디스 뱅크, 우리가 로이디스 뱅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당시에 설립이 1765년이니까 18세기.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1690년이니까 17세기입니다. 이거. 이런 부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생기게 되고 또 은행이 생기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런 부를 은행을 통해서 투자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의 축적에 의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그냥 우리가 단순한 농경사회에서 수공업으로 이렇게 좀 공업을 한다든가 농사를 지은다면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대량의 상품들이 생산돼야 되고 소비되고 이런 유통 과정이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기계화할 것이냐. 왜? 인간의 노동력이나 동물의 힘을 빌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계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터지게 됐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그 원인을 쭉 따져보면 설탕으로 인한 부가 쌓여져 있고 그 부의 충족을 이룩하기 위해서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러면 미대륙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후에 약 한 6년 후에 결국 바스카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은 인도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자, 이렇게 바스카 다가마는 리스본을 떠나서 희망봉은 이미 발견이 돼 있었습니다. 그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 인도 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칼게타에 들어가죠. 자, 이 칼게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르투갈은 인도양을 지배하게 되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항을 개척해서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인도양을 중심하는 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서 신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항로를 개척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항을 개척해서 이 인도양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쪽에는 뭐였냐? 바로 후추가 있고, 이런 향로, 향신료가 있기 때문에 그 향로, 향신료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렇게 포르투갈은 인도양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만들지 않고 이런 무역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라카 해비죠. 이 말라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인도의 고아, 그리고 모잠비크,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이런 해상권을 주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런 향로, 향신료를 싣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인도양이나 이 동남아시아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서 진출을 했댔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바로 이 포르투갈이 바로 이 인도 고아에서 충돌을 해서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을 무너뜨리고 이 포르투갈이 이런 해상권을 가지게 됐죠. 자, 이것도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의해서 이 좀 해상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양과 또 이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하여튼 나중에는 또 프랑스까지 끼어들는 그런 상황이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온 것은 바로 이 향로 향신료니까 향로 향신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반다섬이 있습니다. 이 반다섬에 이런 후추 이런 좀 향로 향신료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유명한 뭐냐면 육두구입니다. 육두구. 육두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빨간 것이 이게 열매죠. 이거 이렇게 열매가 있는 그 속에 이렇게 좀 빨간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육두구입니다. 이 나무 열매 아닙니까? 이 육두구란 이런 향료가 여기서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일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붙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들어왔는데 좀 영국이 들어왔는데 그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이 안본에서 이제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뭐냐면 여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향로 향신료를 가게 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가 들어와서 이 영국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623년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안본 지역에 결국에 뭐냐면 인도네시아만 남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런 향로 향신료를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는 결국에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화 되는 것이고, 그냥 영국은 여기서 이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이것이 바로 영국이 좀 인도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도는 여기 이제 벵골만 지역입니다. 이 벵골만 지역은 당연히 이제 좀 열대성의 기후에 의해서 작물이 잘 재배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인도는 이때 당시 무굴 제국이었는데 이 무굴 제국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근데 이 무굴 제국도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이런 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졌는데 무굴 제국은 인도 대륙을 다 이제 통일하지는 못했어요. 일부 남쪽으로는 무굴 제국이었지만 다 통일을 못했는데 결국 인도 대륙을 통일한 것은 영국이 들어가서 식민지화 시키면서 결국 인도 대륙이 완전히 이제 통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벵골만 지역에서 어떤 일이냐? 프랑스하고 영국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국에는 크라이브 장군이 지휘하는 약 3,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벵골 토족 국가, 토우 국가, 벵골 토국가의 병력하고 프랑스군이 합쳐서 약 5만 명이 됩니다. 5만 병력하고 이 3천의 이 크라이브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하고 벵골만에서 이제 일전을 하게 되죠. 일전을 붙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 좀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하지만 유럽에 이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은 이 독일이라는 나라이 원래 독일로 등장한 것은 독일 통일이 된 것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이미 프랑스 제국이 이미 좀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동프랑크인 프랑크 왕국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결국 독일 완전 통일일 때까지는 19세기까지 그렇게 걸려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많은 그런 좀 제국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여기에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좀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있고 뭐냐면 프로시아가 또 여러 토국들하고인데 프로시아라는 그 제국이 점점 이제 성장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가 연합군이 되었고 그리고 프로시아하고 영국이 연합군이 돼서 이게 붙은 전쟁이 7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 인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또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서 또 붙었습니다. 7년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국군은 3,000명이고 그리고 벵골의 군대하고 영국군이 합친 것이 5만입니다. 5만이니까 분명히 프랑스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10배가 넘는 약 한 20배에 가까운 그런 병력이 하고 싸운다는 거니. 그런데 이 전투에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군대는 물러가게 되고 결국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인도 대륙은 바로 이 프라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알마 인도 대륙을 식민지화 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무굴 제국이 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바로 이 영국이 식민지화 시켜서 전부 다 인도 대륙을 통일하게 됐다.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식민지화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인도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목화 산업입니다. 목화 산업이. 그러니까 그 세계의 경제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아시아 쪽에 있었어요. 약 한 25%가 중국을 중심으로 했고 25%가 인도를 중심으로 했고 나머지 세계의 반을 가지고 세계가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 생산되는 그런 GDP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 재배를 했는데 유럽에서 이 면이 아주 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 유럽은 이제 약물을 생산하잖아요. 모직물이란 말이에요. 모직물은 좀 투박합니다. 뭘 따뜻하긴 하지만은 좀 투박해요. 근데 이 면직물은 아주 이게 스마트하잖아요. 그래. 이제 부드럽게 생기고. 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모직물만 입다가 면직물을 대하니까 정말로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면직물이 날개도치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면직물이 어떨 겁니까? 자, 인도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면직물입니다. 뽀송뽀송한. 이렇게 인도 대륙에서 이런 목화가 이렇게 재배돼서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인도의 전 세계의 GDP의 24.5%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인도에서 생산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도가 상당히 부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6.25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다. 이런 얘기를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이 누구냐면 인도입니다. 한때는 바로 한 17세기 이때는 뭐냐면 이 인도가 세계 경쟁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즉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근데 영국의 식민지화되면서부터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도에 생산된 면직물이 바로 유럽으로 흘러가서 유럽 사람들이 물론 모직물만 있다가 투박한 거, 그러다가 이게 좀 색상이 있고 심플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더불어 여성분들이 면직 제품을 입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겠죠. 자, 이렇게. 자, 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 피루스라는 이 사람은 사업가 같아요. 근데 이분은 꼼꼼하게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일기를 써놨습니다. 일기. 그 일기가 발견돼서 이분은 뭐 유명인사는 아니고 이제 부자였는데 자기가 꼼꼼히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자기 부인과 종도를 데리고 이제 아마 좀 연회장에 갔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뽐내고 갔는데 한쪽에 보니까
면직물을 입은 아가씨들의 예쁜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부인과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이제 그 연회장에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색상이 있고, 이런 그 좀 부드러운 그런 면직물을 입은 아가씨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자기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장이. 자, 이만큼 이렇게 좀 영국에서는 이런 면직물이 날개돋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이제 끝내어떻게 이해를 통해서 바로 이 면직물을 금지하는 법이 이제 발동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이렇게 좀 목축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이제 모직물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 사람이 붕괴되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모직물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데 이걸 안 사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인도에서 들어오는 면직물만 내가 사가니까 이 국내 산업이 붕괴되게 되니까 이외에서 이것은 금지하는 법을 냈어요. 면직물 수입 금지. 이 법이 통과를 됩니다. 자, 통과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는 밀수란 게 생기게 되죠. 반드시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밀수가 생기게 되죠. 자, 이게 밀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국의 이제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국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탕을 통해서 쌓아오는 하나의 부는 이렇게 은행과 보험회사를 살찌게 만들었고, 그 부는 재창출을 위해서 결국에 어떠냐? 산업혁명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곳이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라는 고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도시 모습입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지만 세계에 뭐냐면 이 산업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기기관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증기기관이 나오게 되는데 또 그 한몫을 한 것이 영국에는 석탄이 많이 이제 그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계의 힘이 이제 나오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도에서 재배된 그 목화가 이제는 완제품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수 조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 목화 재료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증기를 통해서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방적 방직이 이루어진 거죠. 방적 방직이 이루어집니다. 방적과 방직,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엄연히 다르죠. 우리가 부산도 한때는 그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뭐 인천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 지부장님, 방적은 뭐고 방직은 뭡니까? 예? 헷갈리죠. 방적은 실을 뽑아내는 거죠. 방직은 옷감을 짜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방적이죠.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방적입니다. 이렇게. 이게 실. 이게 기계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방직을 전부 다 수공업을 통해서 했어요. 그것이 대량으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영국의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좀 많이 좀 사용이 됐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그 목화만 가져오고, 그 다음 방적과 방직은 전부 다 이제 영국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기계의 힘을 빌었으니까 이거 뭐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싸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으로 이런 인도로 수출을 합니다. 인도로 수출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 산업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인도는 아무리 싸게 인건비가 싸더라도 수공업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계하고는 뭐냐면 이것이 대비가 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 한번 봅시다. 바로 인도에서 차 향료 면직물이 들어갔죠.
영국에서는 은이 방출됐습니다. 인도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뭐냐면 국고가 바닥이 날 입장이에요. 자,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떠냐? 이런 차나 면화만 가져 들어오고 이제 면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로 뭐냐면 수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게 더 혹독한 것이 뭐냐? 참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부의 제국을 쌓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인도는 이제 그 후에 1950년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완전히 역전이 돼서 세계 경제의 3.8%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냥 아주 빈국으로 이제 전락되죠. 이렇게 빈국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은 또 뭐냐면은 인도에서 영국으로 면 제품이 면의 원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72% 내지 100%의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비싸지 않아요. 그게 비싸니까 잘 살려고 안 하죠. 그 대신 영국에서 인도하는 면 제품은 어떠냐? 0% 내지 2.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면세가 없이 들어가니까 싼 것으로 결국에 오늘 그 중국 제품처럼 그렇게 인도에 들어가니까 인도 산업이 붕괴돼 버려요. 붕괴돼서 인도가 그렇게 빈국으로 전락해 버리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화재배도 시원치 않고 그렇죠. 이게 부가 창출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재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벵골만 지역에 이제 목화 그나마 수공업을 통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산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 탄압의 차원에서 영국의 기독교를 국가니까 그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마저 이런 목화 재배라든가 그런 수공업을 못하게끔 심지어는 손목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런 그 수공업을 통해서 면직물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결국 이 산업을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리죠. 완전히 붕괴시켜. 그러니까 결국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면직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이제 우리는 영국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 저 칼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설탕을 통칭한 부가 축적이 되지고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면직물을 통해서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차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는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그 차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녹차다 하는 것은 설탕도 안 치고 그렇게 좀 자연 그대로 우리가 먹지만은 이 배에 실려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완전히 숙성이 돼가지고 홍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홍차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홍차를 마시는데 여기 설탕을 감미해서 그렇게 이제 마시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안후이성에 이런 엄청난 안시연이군요. 바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재배된 그 차들이 물론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유럽의 기호식품이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됐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런 차를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것이 홍차가 돼서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정도로 마시느냐 바로 매일 빵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 차는 이런 귀족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까지도 이렇게 차를 마시는 그런 입장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차가 중국에서 또 영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영국은 한 단수 더 높게 해서 무역 역조를 극복해 나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야비한 방법으로 그 무역 역조를 극복해서 불을 쌓아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심지어 차를 마시는 연회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연회 그만큼 차가 대중화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를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건데, 자, 중국에서는 딱 뭐냐면 개항을 한 군데만 합니다. 그것을 일구 통상이라고 하는데, 그 항구가 개방된 것이 광저우 항구입니다. 광저우. 광저우의 도시에만 개방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제국에서는 이 중국이 모든 항구를 개방했으면 얼마 좋겠어요. 무역이 마음대로 성행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 정부로서는 딱 광주 하나만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뭐 다 닫아버렸지만은, 일본도 나가사키, 대지마에다가 딱 한 군데를 해놓고, 좀 네덜란드하고 그렇게 이제 교역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광저우에는, 광저우는 내륙 지방이 있고, 이것이 황포항입니다. 이 황포항만 딱 열어놓고, 그러니까 모든 서방의 동인도 회사는 다 여기다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동인도 회사라는 건 뭐냐? 동쪽의 무역을 위해서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개인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엇이 개입되느냐? 바로 국가의 권력이 개입돼서 들어갑니다. 그냥 선단을 꾸며서 들어가게 되면 뭐 배 한 척으로 인해서 무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단을 꾸며가게 되면 거기는 해적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력이 같이 투입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 쪽에 이런 그 동인도 회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국가의 이제 공권력도 함께 따라 들어가지만, 명문상 이것은 이제 동인도 회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 뭐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 이런 동인도 회사들이 이 항포항에 이렇게 좀 전진 기지를 다 두어서 여기서 무역하는 거예요. 왜? 거대한 이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시에 이제 항포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항포항이 뭐 좁고, 그리고 많은 그 이제 무역선들이 드나드는데, 이제 그 서방 세력들은 중국의 개방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항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절대 그 육지로 뭐냐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마침 일본이 그렇잖아요. 나가사키가 대지마를 중심해서, 대지마라는 것이 이 여기 운동장만큼만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더 이상 육지로 상륙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항포항을 중심으로 해서만이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가마도 타지 못하게 하고, 체육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로서는, 서방 세력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죠. 더군다나 이 무역을 하는 데는 어떠냐? 십상행이라는 13개 회사에만의 무역 독점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는 뭐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 13행에게만은 무역 독점권을 주어서 무역거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세력은 더욱더 힘들죠. 이 사람들이 횡포가 또 단합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세계 당시에 거부 가운데 50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금고에는 이런 은하가 이렇게 쌓였죠.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지금도 있게, 오병감에 살던 집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13행이 뭐냐면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게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내서 중국을 좀 개방해달라. 이렇게 황제를 만나서 이렇게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국의 입장은 뭐 더 개방할 필요 없죠. 오히려 항포항을 하나 중심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더 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세등등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맥카트니 사절단이 무릎을 꿇고 황제 앞에 가서 제발 항포항만 아니라 뭐 모든 항구를 좀 개방해달라. 그리고 13행을 뭐냐면 없애달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내게 됩니다. 근데 건용제는
우리는 뭐 없는 게 없다. 니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뭐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니까 니들한 요거를 들어줄 수 없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건용하자.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편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중국이 개방 개혁으로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서방 세력에 의해서 좀 비참한 굴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영국과 이 청나라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 영국에서는 아까만 차가 대중화됐다 그랬죠. 그리고 뭐는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영국에서는 수출할 것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 청나라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영국에서 가져올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 클라스 종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으로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고가 바닥에 납니다. 이것은 이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무역 역조가 생겨가지고 이제 영국 국가로서는 상당히 좀 국고가 바닥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무역 역조를 이제 극복할 것이냐 이런 하나의 이제 대안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체가 아편으로 인해서 이 무역 역조를 극복해 나가죠. 자 이게 이 도표를 보면은 차가 71%입니다. 수입량이. 그다음 도자기, 비단. 이렇게 1660년에서 1760 약 한 100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그런 차가 중국으로 들어왔고 영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은하가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좀 무역 역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인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로 양귀비를 재배해서 아편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투갈이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인들과 이제 무역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편을 조금씩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이제 좀 수입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배탈이 났다든가 그럴 때는 아편 좀 이렇게 먹으면 좀 이게 건강이 회복되고 그때는 뭐 병이원이 없었을 때니까 막 그런 하나의 용도로서 이렇게 아편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포르투갈이 이 아편을 좀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상하는 것이 인도에다가 이 좀 양귀비를 재배되겠다. 그래서 이거 양귀비를 재배하는데 요 이제 열매에다가 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편이죠. 이렇게. 자, 양이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면 그때가 2,500톤이었어요. 2,500톤. 물론 그 후에 더 증가가 많이 됩니다만. 자, 이런 정도가 돼 가니까 어떠냐? 중국의 아편을 먹게 되면은 우선 이제 노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정신도 해해지고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 살펴보게 되면 영국과 청나라가 이런 좀 도자기와 차 중심에서 운이 방출되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에서 이렇게 양귀비를 재배해서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하게 되고 그 대신 그것을 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서는 다시 이런 은을 영국으로 보내고 영국에서는 면직모를 들여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운이 방출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뭐냐면 이제 차나 도자기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관계를 맺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2,500톤인데 이제 7,000톤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아편 전쟁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인도에 생산되는 아편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해서 중국 사회가 문제화되게 되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동치제가 바로 이 흠차 대신 임칙서를 상의로 보내가지고 이 아편을 전부 다 몰수해 버립니다. 아편을 몰수해 버려. 그러니까 영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아편들을, 상자들을 전부 다 바다에만 버리는데 얼마 그러냐? 약 한 20일 이상 걸려요. 바다에 다 던지는데도. 그런 대량의 아편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아편도 불질러 버리고 그 상자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 그것이 1840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아편전쟁에 영국의 그 주력 함대가 아니라, 함대가 아니라 상선입니다, 상선. 그러니까 이게 대항해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해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무력을 탑재한 그런 상선이에요. 그런 상선 두 척과 그리고 중국의 청나라의 27척이 맞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깨져버린 거죠. 한 번에 깨진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텐진조약이 맺어요. 텐진조약. 이것이 1차 아편전쟁이죠. 텐진조약을 통해서 영국에다가 여기에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국이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배권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편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난징 조약인데 5개 항을 더 개항하는 것이고, 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그다음 공행제 13맹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공행제를 폐지하고, 그다음 그 배상금 12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홍콩을 영국에 한량하는, 그래서 1999년까지 100년 동안에 이렇게 한량을 하는 그런 그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이렇게 난징 조약. 이제 13명의 독점 무역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돼서 이제 항구가 5개가 이제 개항됐으니까 아주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편이 이제는 그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아편 전쟁 이후에 더 많은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 자, 그 외에 영국은 말씀드렸죠. 저 서인도 제도에서의 부와, 그리고 또한 인도의 그런 부를 쌓아지고, 그 다음 또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그런 부들이 모여서 결국에 세계 최초로 1851년에 만국박람회를 런던에서 개최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박람회입니다. 이 모든 박람회가 어디냐? 세계의 그런 그 노동자들이 또 좀 식민지 국가들의 그런 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부의 제국의 잔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박람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배후에는 수많은 식민지에서 수탈해간 그런 좀 상품들이고 그런 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그 박람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2차 또 아편전쟁이 1860년에 일어나요. 그것은 에로 사건인데, 광저우에 있는 영국의 함대 에로에 바로 그 중국 그 공안원들이 와가지고 유니언잭, 영국의 국기죠. 국기를 찢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국기란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1860년에. 자, 그래서 이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때는 텐진까지 가는데 이런 수도 베이징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제 베이징에 들어가서 결국 원명을 약탈하게 됩니다. 참 이건 아픈 사실이죠. 물론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병사들은 그런 이런 약탈을 허용하죠. 되게 수거했다고 해서. 이게 중국의 그런 그 문화재가 이때 많이 소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원명인이 약탈당해지고, 이렇게 해서 베이징 조약의 체결이 됩니다. 자, 이때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뭐 이런 그 일본 한 7개 나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대륙이 완전히 쪼각이 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 베이징 정부가 이 러시아에게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 러시아와 어디서 아이훈이라, 그러니까 이 경계선,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선인 아이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아이훈이라는 도시에서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오늘의 그 상황을 좀 잘 중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이에요. 그 대신 빈소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연해주를 주겠다. 그리고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연해주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좀 과거에서도 많은 이 간도 지방과 연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척을 했고 살던 곳이단 말이에요. 연해주가 이제는 통째로 러시아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중개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중개료를 준 거예요. 사실은. 아마 중국도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이렇게 옹호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상해를 중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미 다 막혔어요. 이 규류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키나와라는 규류열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야. 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연해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을 러시아로 할례해 주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면서 결국에 여기 우리 살고 있던 동포들이 결국에 중앙아시아로 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오히려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결국 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낳게 되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인도는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1947년도입니까? 이제는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 해방이 되는데 이때는 인도의 식민지화 됐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을 통일했었는데 여기에서 해방이 되면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것이 바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그리고 섬이 무슨 국가죠? 여기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원래 이게 무굴 제국이 모슬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식민지화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식민지가 끝나면서 해방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고 그다음 이 인도 대륙은 힌두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국경을 정하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로 파키스탄이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던 모슬렘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여기에 살던 힌두교인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그러한 나라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식민지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그 인도는 결국에 세계 가장 빈국으로 떨어지게 되고 나라는 또 쪼개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좀 식민지화되었던 그런 국가의 슬픔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민지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나눠지겠다. 인도 대륙이 이렇게 나눠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의 제국 영국은 결국에 세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대영 제국이 되었다. 그 대영 제국의 그 밑받침은 바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이 얽혀 있고 또 그 식민지의 수많은 국민들이 그 노동력과 그리고 수탈로 인해서 이런 대영 제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부의 제국이 어떻게 부를 쌓아나가느냐 하는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